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학교재에 실려있는 현대시 두 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공통된 주제는 여러분 자아성찰입니다. 이 자아성찰이라는 주제는 수능 시험에 출제 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편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를 해석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는 김수영의 시인데 사령이라고 돼 있죠. 제목을 보면 죽은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왜 시적 화자는 죽은 영혼이란 제목을 붙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이제 알면 되죠. 첫 번째 줄. 자, 이 말줄임표가 나오고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이란 말은 이따금 됐죠? 자유를 말하는데 여기까지. 여기서 왜 말줄임표를 써놨을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화자의 갈등이나 고뇌가 시각적으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활자는 말을 해요. 자유를. 근데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서리법이죠.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있다면 둘은 대비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활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자아성찰 또는 반성에 화자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게 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활자는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내 영혼이 죽어있다면 활자가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적 화자한테 야, 자유는 활자로 존재해.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결국 화자에게 실천을 촉구하는 게 바로 활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활자라는 건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활자가 하는 역할이 현실 인식, 부정적인 현실 인식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활자는 결국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는 지금 죽어있다는 건 결국 현실 속에 자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내 영혼은 왜 소극적이냐를 반성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자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반성이 있죠. 그리고 활자가 간간히 자유를 말한다는 건 무슨화되어 있는 거죠? 의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로. 됐죠? 그럼 여기서 벗이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지. 벗과 그대는 누구다? 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 벗과 그대, 활자가 말하고 있는 걸 지금 나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다는 겁니다. 고개 숙이고 듣고 있다는 건 자기가 무슨 적이죠? 소극적인 거예요. 즉 무기력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대, 활자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래, 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건 자조적이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조란 말은 여러분 스스로 비웃는다 뜻이고 자괴감이란 말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기 여러분 자조와 자괴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서 밑에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소극적인 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지만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결국 자기의 대상을 확대시켜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결국 확대를 한 건데 어디에다 확대한 겁니까? 여기서 모두에 해당하는 게 뭐죠?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황혼도, 그 다음에 우리의 잡초, 그 다음에 푸른 페인트 핏도. 이건 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삶 자체가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삶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고요함이란 단어? 이건 도대체 뭐죠? 그러면 결국 고요함은 침묵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이 세상에 자유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세상은 너무 고요해요. 일상 모습은 너무 고요해요. 알았죠?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데도 침묵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이 고요함은 그래서 침묵하는 현실, 침묵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황혼도, 돌박 아래 잡초도, 푸른 페인트빛도,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쓰면 다 뭐죠 이거? 대꾸입니다. 대꾸. 됐죠? 이게 대꾸법입니다. 이게 하나가 구예요. 구. 이게 알았죠? 그래서 여기 대꾸가 쓰였어요. 됐죠? 그 다음에
뒤로 보면 그대의 정의도 그대의 정의, 이 그대가 누구라 그랬죠? 활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활자로만 존재하는 정의,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섬세도 섬세하다는 건 꼼꼼한 건데 사람이 꼼꼼하면 여러분 바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신중해져요. 여기서 섬세함이라는 건 여러분 이걸 뜻해요. 신중함. 또는 이것도 뭐다? 소극적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대의 정의도 자유하고 똑같이 활자로만 정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도라는 보조사가, 이 보조사입니다. 보조사가 많이 반복되죠. 얘도 무슨 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얘도 대꾸죠. 구의 구조가 반복됩니다. 행동의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회에서, 그러니까 결국 얘는 자기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은 거고 현실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욕된 교회라는 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자유, 실질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됐죠? 그러면 정의와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욕된 교회고요. 이런 욕된 교회에서는 부정적 현실이죠. 이런 욕된 교회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됐죠? 그러면 어제와 오늘은 뭐 하는 거고 반성하고 미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적 화자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중에 우리의 미래도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대는 발작거리면서 하늘 아래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이게 무슨 적 태도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자조적 태도입니다.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아까 뭐라 그랬죠? 서류적 표현이고 여기까지가 결국 1년 반복한 뭐가 들어있다? 자, 여기 수미상관이 들어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시는 현실 속에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자유는 활자로만 존재해요. 근데 나는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반성한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여러분 그 윤동주의 시에도 보면 뭐 자화상이라는 시가 수투 문학교재에 실려 있는데 우물 가서 자기 자신을 보고 성찰하고 반성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상의 거울을 보면 거울을 바라보고 거울 속에 나가고 거울 밖에 나가 분열되어 있다고 써놓으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것과 행동이 다르면 뭐 된 거죠? 자아분열된 겁니다. 이 자아분열된 자기 자신을 뭐해? 성찰해야죠. 그럼 이제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형태의 주제들이 수능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시도 여러분들이 좀 주제를 이해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표현상의 특징도 알겠죠? 그래서 결국 대구법도 있고 서리법도 있고 보조사 반복도 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활자라는 대상을 의인화시켰다는 것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 시적 화자가 뭐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자아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아분열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금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성찰을 통해서 이제 시적 화자는 뭐로 옮기겠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시도 여러분들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아주 일상적인 모습을 시로 써놨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이 글도 대비적인 소재들이 많다는 건 좀 아셔야 돼요. 알았죠? 대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분명히 나는 머릿속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현실적인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아침 출근길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입니다. 중요하잖아요. 구두에 질펀한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한 마리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정도로 내가 관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뭐다? 옹졸함을 뜻합니다.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이 축축하게 강아지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서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여기 있는 모습하고 윤동주의 모습은 여러분들 뭐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대비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윤동주는 절대 시적 화자처럼 산 사람은 아닙니다. 됐죠? 그럼 윤동주는 여러분 이 시만 봐도 뭐가 있는 존재라고 봐야 돼요? 관용이 있는 존재라고 봐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윤동주 시집이 뭐의 계기가 되죠? 자아성찰, 반성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자아성찰 또는 반성의 계기가 되죠.
됐죠? 요 강아지도 여러분들 뭐의 역할을 하죠? 요 역할을 합니다. 자아성찰, 반성의 역할을 합니다. 계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윤동주의 시집, 즉 윤동주의 삶과 결국 시적 화자의 삶이 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밑에 보면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도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산에서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나는 멱살을 잡고 싸운 적이 있어요. 얘하고 얘도 대비해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럼 윤동주는 이게 있는 사람이에요. 알았죠? 윤동주는 이게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용이 있고 생명을 존중하는 존재가 바로 윤동주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윤동주의 삶을 정확하게 대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됐죠? 왜 강아지를 향해서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 결국 시적 화자는 강아지를 향해서 구두를 던질 정도로 뭐가 관용이 없고 아주 옹졸하다, 자기 자신 반성이다. 됐죠?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이게 이 시적 화자의 소망입니다. 근데 나는 한 마리의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해. 얘하고 얘도 뭐 돼 있어요? 대비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적 화자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면 자기의 소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뭐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자아분열이지 뭐야. 알았죠? 자아분열돼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위선적인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생명을 존중하고 마음속으로는 관용을 가지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그렇지 않다예요. 됐죠?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죠. 됐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없다죠. 없다죠. 이게 서리법입니다. 이것도. 알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니, 누구의 말이죠? 윤동주의 말입니다. 이 용서하는 법이라는 게 바로 이게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이 세상에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가 중에 처용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처용이 술 먹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자고 있죠. 그래서 결국 문을 조용히 닫아주죠.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도끼 들고 몽둥이 들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여러분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처용은 문을 싹 닫아주고 밖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미 뺏긴 걸 어떡해? 이렇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즉 전염병을 옮기는 역신인데 그 역신이 처용의 관용에 감동해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번 다시 처용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겠다. 그래서 전염병을 퇴치했다. 즉 관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 처용가가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이해됐죠? 관용은 여러분들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됐죠? 여기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말했어요. 윤동주 시인은 생명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관용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결국 나는 밥만 많이 먹고 육체적 욕망만 추구하는. 됐죠? 그 다음에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하고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어요? 순례자라는 건 여러분 인생을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인생에 과연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없다! 서리법.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에 들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결국 옹졸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또는 관용적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라고 시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 김수영의 시 중에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야경꾼하고 싸우고 그래서 자기의 옹졸함을 반성한 시입니다. 주제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 시도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 소망과 이상과 자기 자신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됐죠? 이 시에 나타난 이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결국 이상은 윤동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죠. 자기의 행동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도 분명히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이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자, 가와 나는 모두 과거의 경험을 제시해서 심리 변화를 쓴 건 예죠. 얘는 없습니다. 됐죠? 가에는 과거의 경험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두 의문형을 쓰고 있다. 서리법이 다 들어있죠. 다 성찰적입니다. 됐죠? 화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다. 맞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고백이라는 단어 때문에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 두 편의 시는 다 독백입니다. 가끔 학생들 중에 선생님 가시는 벗이 있잖아요. 청자가. 그럼 이건 독백이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하는 영희가 양병철이 곁에 없어요. 근데도 병철이는 영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지금 누굴 생각하고 있니? 영희 없는 겁니다. 영희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 이건 독백입니다. 듣는 사람이 옆에 없잖아요. 됐죠? 그럼 가도 독백, 나도 독백. 고백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뭐가 있다? 수미상관이 있다. 윤동주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럼 충분히 1번이 답인 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가에서 말하는 게 벗인데 바로 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활자가 하는 역할은 결국 화자에게 자괴감을 주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강아지는 스스로를 책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성찰의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화자의 태도 변화하게 하고 인생관은 전환되고 욕망을 드러내고 화자의 소망을 구체화시키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다 틀렸어요. 고난, 시련 이게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로 얘기하는 건 결국 벗은 시적 화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또 시적 화자가 반성하는 계기가 된 거고 강아지도 결국 여러분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서 결국 시적 화자가 자기 스스로를 꾸짖는 계기가 된다만 이해하면 충분히 1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사령은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자유가 책임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내가 행동해야 돼요. 그게 책임이거든요. 근데 책임에 대한 자각 없이 편안히 살아가려는 일상의 모습이 아까 몇 년이었죠? 황혼, 잡초, 고요함, 푸른 페인트빛 바로 이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있다. 자유의 순간 이념, 관념 속에서만 이 관념은 여러분 뭐로만? 활자로만 존재한다가 바로 이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유는 없고 활자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념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념을 관념 속에만 머물게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혼과 다르지 않다라고 토로하는 게 바로 이 시다. 이러한 날카로운 반성은 자유의 실현을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이런 반성이 있어야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곧바로 자유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가 제한된 시대, 욕된 교회죠. 이처럼 자신의 아니란 태도, 고요함이죠. 그죠? 준엄하게 자기의 추궁을 하는 의식이 바로 실천의 근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아 성찰이 있어야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선택지를 볼까요? 나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냐 해서 실천이 없는 자신의 아니란 태도를, 그죠? 그 다음에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자유가 결국은 관념 속에만 존재한다. 이 2번이라고 혼동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그대가 여러분 활자라면 그대의 말, 즉 자유는 활자로만 존재하는 관념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건 반복하는 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황혼, 잡초, 푸른 페인트빛 일상의 삶의 모습이고 자기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젠가는 자유의 실현을 이루겠다는 화자의 실천 의지가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부끄러웠는데 내일도 부끄러울까봐 염려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즉 지금의 내 모습이 계속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하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여기선 실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에 반성과 염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답이었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아성찰이 수능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두 편의 시를 해설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동영상을 찍는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먼저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를 통해서 자아성찰이라는 거, 자아분열이라는 거, 자아실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자아분열된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반성하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열심히 뭐해? 공부하면 그게 자아실현입니다. 이해되셨죠? 주제 이해되죠? 선생님하고는 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개학도 연기되고 지금 사회생활 자체가 많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도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획을 정확히 짜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본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